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 치료의 시대입니다. 저자는 이영진, 출판사는 아침 사과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0월에 나온 신간인데요. 저자 이영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의대와 치과대학교에서 40년간 교육, 연구, 진료를 병행한 의학자이자 임상의입니다. 이 책은 노화도 치료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서적 같지 않게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는 고혈압 또는 당뇨로 진단받은 후부터입니다. 둘 다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는 병은 아니므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서서히 세포 수준 이상이 생기고 점차 쌓이다가 한계에 이르러서야 치료할 질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만일 세포 수준의 이상이 생기는 시기부터 치료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 치료에 목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건강 수명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명과 건강 수명을 줄이는 암이나 뇌혈관계 질환, 대사질환, 퇴행성 신경근골격계 질환 대부분은 현대의학적 진단과 치료 지침이 확립되기 훨씬 전부터 세포 수준에서 질병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노화됨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까요? 최근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을 제어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개념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 약물과 치료법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 노화의 속도를 늦추었으며 심지어 노화로 생긴 손상을 돌리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 실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급격히 감소하는 NAD+, 그냥 나드라고 하겠습니다. 나드 플러스는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작용하는 조효소이며 전자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대사 과정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단계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다음 단계의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이동하는 전자에서 생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에너지도 이동하는 전자에서 생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기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품은 전자를 이동시키려면 운반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반체가 바로 나드 플러스입니다. NAD 플러스를 말합니다. 항상 전자를 받아들여서 운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드 플러스는 세포 내에서 무려 약 400에서 500개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수많은 화학 물질의 반응물 또는 생성물로 작용하는 물과 거의 모든 세포 기능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ATP를 제외하면 아마도 나드 플러스가 그 다음으로 많은 반응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플러스는 나이가 들면서 정말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혈액 속 세포에서도 줄고 피부나 뇌, 심장, 간 등 모든 장기의 세포에서 줄어듭니다. 이는 벌레나 초파리, 쥐, 인간 모두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는 종을 초월하여 보존된 노화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나드 플러스를 처음 발견한 시기는 무려 100년도 넘은 1906년입니다. 발견된 이후 100여 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나드 플러스는 2000년 초반 이후 장수 유전자인 시트루인 작용의 필수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화와 나드 플러스의 결핍 또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 세포에서는 나드 플러스를 재활용하는 효소 활성이 줄어들어 당연히 나드 플러스도 줄어듭니다. 수치가 줄어든 상태인데도 소모는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될수록 세포는 손상된 DNA를 복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나드 플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2장 DNA 손상 예방과 복구 능력의 활성.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세포 한 개당 매일 10만 번의 DNA 손상이 일어납니다. 몸 전체로 따지면 조 단위의 손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이 숫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만큼 많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를 고치고 복구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사실 끊임없는 DNA 손상과 복구는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의 일부입니다. DNA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끊임없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은 완벽하게 100% 정밀한 작업이 아니므로 오류와 손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자외선과 환경 오염물질, 이런 외부 요인으로도 DNA 손상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DNA 손상 최소화 또는 복구가 잘 되면 노화가 느려지고 질병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DNA 손상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열량 제한 시기, 건강한 식단, 자외선 차단, 규칙적인 운동, 항산화제 복용입니다. 실제 이러한 예방법을 인체에 적용한 임사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DNA 손상이 평균 20에서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DNA 손상이 꾸준히 줄어들면 노화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복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에게는 DNA 복구 요소가 30%나 활성화되고 식물의 폴리페놀을 꾸준히 섭취하면 DNA 복구 속도가 18%나 향상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NAD+, 나드 플러스의 수치는 감소하는데 이를 보충한 쥐의 경우 DNA 복구 요소가 활성화되어 방사선으로 생긴 DNA 손상이 40%나 감소했으며 실제 쥐들의 평균 수명은 약 20%가 늘어났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DNA 복구 요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특정 촉진제를 노인 150명에게 투여 후 복구 효율이 평균 30에서 40% 향상되었습니다. 최근의 임상 연구에서는 새로운 DNA 손상 복구 촉진제 투여가 DNA 손상률을 줄이고 세포의 재생 속도를 15%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와 줄기세포 치료 병행이 DNA 복구 효율을 40% 높인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표에 소개된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중 임상 연구로 DNA 손상 예방 효과가 증명된 방법들이죠. 실제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DNA 염기 손상이 20에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UVB 차단 지수인 SPF50 이상 선크림을 사용한다. 중금속과 살충제 노출을 줄인다.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공기 정화기를 사용한다. 식생활 개선. 가공식품을 줄인다.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 및 신선한 녹색 채소를 섭취한다. 운동. 과도하지 않은 유산소 및
저항 운동은 DNA 복구 관련 효소를 활성화한다. 금연 및 음주 제한, 담배 발암물질과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의 독성물질 회피, 수면, 충분한 수면은 손상된 DNA 복구 속도를 높입니다. 다음은 식생활 부분입니다. 특정 미량 영양소 및 비타민, 식물성 화합물 등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면 DNA 손상을 줄이고 세포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C, E, 글루타치온, 비타민 B12, 이것은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로서 아연과 셀레늄, 베리류 주스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캐로틴, 식물성 화합물, 토마토 주스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산, 리코펜, 루테인, 커큐민, 아이소플라본, 이러한 물질들은 키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효소 중 가장 중요한 효소가 파프입니다. 파프는 DNA 가닥이 끊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낸 뒤 결합하여 절단 부위가 이어지도록 땜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땜질할 때는 혼자서 못하고 도와주는 지원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NAD+라는 물질입니다. 이 NAD+는 나이가 들수록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물질이고 노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AD+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며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NAD+의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려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분자로서 부족해지면 수백 가지 이상의 생명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대단한 물질이죠. NAD+가 관여하는 수백 가지 대사 반응 중 하나가 끊어진 DNA를 복구하는 수리공인 파프라는 효소의 지원병 역할입니다. 정상세포에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려면 수리공인 파프를 활성화하는 NAD+ 같은 성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라면 그 반대입니다. 암세포의 생존 기술 중 하나는 뛰어난 DNA 손상 복구 능력입니다. 항암제 투여로 DNA가 망가진 암세포는 수리공인 파프의 활성이 아주 높아져 있으므로 바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암세포에 과활성된 수리공인 파프를 억제하는 성분을 투여하면 암 치료제가 됩니다. NAD+는 DNA 손상 수리공인 파프 활성의 필수적인 보조 성분입니다. 세포 안의 NAD+ 수치가 낮아지면 파프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NAD+ 보충은 파프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보충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줄여서 NR입니다. 하루에 250에서 300mg.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NMN입니다. 하루에 250에서 500mg. DNA 손상을 복구하는 최근 치료법들의 긍정적인 결과 보고는 대부분 동물 실험 결과이며 이 중 일부가 초기 임상 실험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DNA 손상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손상 복구 활성화 효과가 임상 연구로 확인된 몇 가지 화합물이나 천연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8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요 NAD+ 보충제의 권장량, 복용법, 부작용 및 주의사항, NMN 보충제, 하루 권장량과 복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 기준 하루에 250ml에서 600mg 정도가 권장됩니다. 처음 복용하시는 분은 하루에 250mg을 권장하고 반응을 보면서 차차 증량합니다. 고용량 섭취를 원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게 좋으며
최대 1200mg까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500mg 이상 복용 시에는 하루 복용량을 나눠서 아침, 점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내약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량 복용 시에는 소화불편, 두통,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일에서 3일간 중단 후 다시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 신경세포 손상이나 암세포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주의점으로는 만성질환 환자, 당뇨나 심혈관계, 간질환, 이런 환자나 암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암제 또는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일 경우에도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은 안전성 연구가 부족하므로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기 복용 안전성도 아직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 복용 후에 1개월 휴식하는 식으로 주기적인 휴식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관절염에도 좋다고 해서 제가 아는 지인도 이걸 드시고 계시는데요. NMN은 인춘당한 것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순수한 NMN만 들어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NAD 제품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을 누가 추천해 줬는데 제가 그 링크를 더보기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변화와 식이 제한, 운동, 단식 등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비약물 노화 치료법입니다. 이들의 이점과 효과가 계속 보고되고 강조되는데도 실제로 오래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린 NAD 플러스 보충법은 임상적 연구가 뒷받침된 실천하기 쉬운 노화 치료법입니다. 게다가 이 단순한 보충만으로 DNA 손상 복구, 텔로미어 유지, 노쇠세포 예방, 자가포식 증가,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부분의 노화 현상에 작용하여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나이와 관련된 많은 질병의 발병을 지연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해결해야 될 여러 흥미로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NAD 플러스 촉진 전략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암 진행 및 치료 중에 NAD 플러스 수치가 상승하면 염증을 촉진하고 방사선 및 화학요법에 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암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NAD 플러스 수치가 상승하면 오히려 노쇠세포의 염증 분비 활동이 늘어난다고도 했습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더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NAD 플러스 보충의 효과가 과장되어 수많은 사람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MN이나 NR 보충제의 장기적인 안정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부작용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충제의 유익한 효과가 특정 그룹에만 국한되는지 일반 인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3장, 텔로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세포가 DNA를 복제할 때마다 매번 약간의 텔로미어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텔로미어는 점차 짧아지고 결국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 캡 구조가 무너지면 더 이상 DNA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포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세포에게 활동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졌는데도 계속 DNA 복제가 일어나면 염색체 끝이 손상돼서
유전자의 정보가 불안해지고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게 되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해당 세포는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여 죽게 됩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텔로미어 길이 유지와 연장에 효과가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텔로미어를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스트레스죠.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10년 더 빨리 짧아집니다. 이를 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세포를 늙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산화적 손상을 증가시켜 텔로미어가 손상되고 짧아지게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 암,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만성질환 발병의 중요한 원인인 것도 텔로미어의 단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텔로미어 보호에 효과적임을 입증된 스트레스 관리법은 명상과 운동, 사회적 지지라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명상입니다. 요가나 마음 챙김 등의 다양한 명상들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포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꾸준히 명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길며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 속도도 느리고 텔로머라제의 활성도 높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 평균 길이가 40%나 짧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따뜻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텔로미어를 보호합니다. 요약하면 매일 10분의 명상, 주 3회 운동,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텔로미어를 보호하며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려줍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텔로미어는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짧아집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떤 기전으로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먼저 산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공격하고 그 길이를 줄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의 억제. 만성염증은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물질의 수치를 줄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의 염증 지표 수치는 비활동 그룹보다 평균 20% 낮았습니다. 텔로머라제의 활성 촉진. 운동은 텔로머라제의 발현을 촉진하여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텔로머라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텔로머라제는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시켜주는 효소제입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텔로미어에 미치는 효과는 다릅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운동이 텔로미어에 가장 좋은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텔로미어 길이 유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2018년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20에서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수행한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같은 기간 비활동 그룹보다 9% 이상 더 길었습니다. 다음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텔로미어 길이의 직접적인 효과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약하거나 미비합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텔로머라제 활성화에 더욱 촉진되는 효과를 보여주며 텔로미어 길이 유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고 강렬한 운동 후 휴식을 반복함으로써 산화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와 항산화 반응을 유도하여 텔로머라제 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세포 수준에서 DNA 손상을 복구하고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기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특정 유전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저항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반면에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이고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 전신적인 산화 스트레스의 완화 및 염증 감소를 통해 텔로미어 보호에 이바지합니다. 결론적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보호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고강도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텔로미어 길이 연장 효과는 적지만 다른 항노화 효과도 있으므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수면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작용 기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수면 부족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촉진되므로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는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는 DNA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수면 장애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므로 텔로미어의 직접적인 손상이 축적됩니다. 수면장애 환자 그룹이 정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약 20% 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불면증은 더욱 텔로미어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다양한 양질의 수면은 텔로미어 보호 효과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게 합니다. 실험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린 그룹에서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확인되었죠. 또 약 5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 관찰하며 수면 습관과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한 결과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더 길고 노화 관련 질환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세포의 복구를 돕고 텔로미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텔로미어 길이 보호, 유지 효과가 증명된 음식과 식이법입니다. 먼저 비타민 D입니다. 텔로미어 길이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죠. 한 대규모 집단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다는 점이 발견되었죠. 이는 비타민 D의 작용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생성을 조절하고 항염증 경로를 활성화하며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DNA 손상 회복을 도와서 세포 내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텔로미어가 더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얻는 것 외에도 추가로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텔로미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잘 유지됩니다. 고등어와 연어,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텔로미어 소모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10%더 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브로콜리, 녹차 등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텔로미어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지중해식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과일과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이 풍부한 식단으로 텔로미어 길이 연장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꾸준히 시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평균적으로 6%더 길게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체내에서 여러 유익한 생리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공복 기간에는 체내 산화 반응이 줄어들어 세포 손상이 줄고 이는 텔로미어 소모를 늦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을 촉진합니다. 자가포식은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은 새로운 세포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텔로미어의 보호와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도 간헐적 단식을 1년간 실시한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텔로미어 길이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일반적인 식사를 한 대조군보다 평균적으로 7%더 긴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헐적 단식이 텔로미어 소모를 늦추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텔로미어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면역 증진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약용작물로 텔로미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인삼 추출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인삼을 복용한 사람들이 대조군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5%더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환기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녹차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슈와간다, 아말라키 라사야나, 병풀, 로디올라. 첨가제로서는 녹차 추출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약자로 EGCG라고 합니다. 다음 레스베라톨.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적포도주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 또한 텔로미어 길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시르투인 1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텔로머라제의 간접적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한 생쥐에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고 노화를 늦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텔로미어 길이 유지와 텔로머라제 활성화는 노화 지연, 암 치료, 신경퇴행성 질환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비용, 암 관련 위협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질병 치료 및 면역력 강화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면 연장 및 노화 억제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안정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10에서 20년 내에는 텔로미어 기반 치료가 의료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 5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요. 뒤에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요청이 많으면 뒤에 내용도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NAD에 대한 부분은 설명란에 자세히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치료의 시대입니다. 저자는 이영진, 출판사는 아침 사과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0월에 나온 신간인데요. 저자 이영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의대와 치과대학교에서 40년간 교육, 연구, 진료를 병행한 의학자이자 임상의입니다. 이 책은 노화도 치료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서적 같지 않게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는 고혈압 또는 당뇨로 진단받은 후부터입니다. 둘 다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는 병은 아니므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서서히 세포 수준 이상이 생기고 점차 쌓이다가 한계에 이르러서야 치료할 질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만일 세포 수준의 이상이 생기는 시기부터 치료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 치료의 목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건강 수명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명과 건강 수명을 줄이는 암이나 뇌혈관계 질환, 대사 질환, 퇴행성 신경 근골격계 질환 대부분은 현대의학적 진단과 치료 지침이 확립되기 훨씬 전부터 세포 수준에서 질병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노화됨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까요? 최근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을 제어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개념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 약물과 치료법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 노화의 속도를 늦추었으며 심지어 노화로 생긴 손상을 돌리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 실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급격히 감소하는 NAD+, 그냥 나드라고 하겠습니다. 나드 플러스는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작용하는 조효소이며 전자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대사 과정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단계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다음 단계의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이동하는 전자에서 생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에너지도 이동하는 전자에서 생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기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품은 전자를 이동시키려면 운반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반체가 바로 나드 플러스입니다. NAD 플러스를 말합니다. 항상 전자를 받아들여서 운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드 플러스는 세포 내에서 무려 약 400에서 500개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수많은 화학 물질의 반응물 또는 생성물로 작용하는 물과 거의 모든 세포 기능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ATP를 제외하면 아마도 나드 플러스가 그 다음으로 많은 반응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플러스는 나이가 들면서 정말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혈액 속 세포에서도 줄고 피부나 뇌, 심장, 간 등 모든 장기의 세포에서 줄어듭니다. 이는 벌레나 초파리, 쥐, 인간 모두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는 종을 초월하여
보존된 노화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나드 플러스를 처음 발견한 시기는 무려 100년도 넘은 1906년입니다. 발견된 이후 100여 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나드 플러스는 2000년 초반 이후 장수 유전자인 시트루인 작용의 필수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화와 나드 플러스의 결핍 또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 세포에서는 나드 플러스를 재활용하는 효소 활성이 줄어들어 당연히 나드 플러스도 줄어듭니다. 수치가 줄어든 상태인데도 소모는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될수록 세포는 손상된 DNA를 복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나드 플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2장 DNA 손상 예방과 복구 능력의 활성.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세포 한 개당 매일 10만 번의 DNA 손상이 일어납니다. 몸 전체로 따지면 조 단위의 손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이 숫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만큼 많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를 고치고 복구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사실 끊임없는 DNA 손상과 복구는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의 일부입니다. DNA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끊임없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은 완벽하게 100% 정밀한 작업이 아니므로 오류와 손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자외선과 환경 오염물질, 이런 외부 요인으로도 DNA 손상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DNA 손상 최소화 또는 복구가 잘 되면 노화가 느려지고 질병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DNA 손상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열량 제한 시기, 건강한 식단, 자외선 차단, 규칙적인 운동, 항산화제 복용입니다. 실제 이러한 예방법을 인체에 적용한 임사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DNA 손상이 평균 20에서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DNA 손상이 꾸준히 줄어들면 노화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복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에게는 DNA 복구 요소가 30%나 활성화되고 식물의 폴리페놀을 꾸준히 섭취하면 DNA 복구 속도가 18%나 향상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NAD+, 나드 플러스의 수치는 감소하는데 이를 보충한 쥐의 경우 DNA 복구 요소가 활성화되어 방사선으로 생긴 DNA 손상이 40%나 감소했으며 실제 쥐들의 평균 수명은 약 20%가 늘어났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DNA 복구 요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특정 촉진제를 노인 150명에게 투여 후 복구 효율이 평균 30에서 40% 향상되었습니다. 최근의 임상 연구에서는 새로운 DNA 손상 복구 촉진제 투여가 DNA 손상률을 줄이고 세포의 재생 속도를 15%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와 줄기세포 치료 병행이 DNA 복구 효율을 40% 높인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표에 소개된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중 임상 연구로 DNA 손상 예방 효과가 증명된 방법들이죠. 실제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DNA 염기 손상이 20에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UVB 차단 지수인 SPF50 이상 선크림을 사용한다. 중금속과 살충제 노출을 줄인다.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공기 정화기를 사용한다. 식생활 개선. 가공식품을 줄인다.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 및 신선한 녹색 채소를 섭취한다.
운동. 과도하지 않은 유산소 및 저항 운동은 DNA 복구 관련 효소를 활성화한다. 금연 및 음주 제한. 담배 발암물질과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의 독성물질 회피. 수면. 충분한 수면은 손상된 DNA 복구 속도를 높입니다. 다음은 식생활 부분입니다. 특정 미량 영양소 및 비타민, 식물성 화합물 등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면 DNA 손상을 줄이고 세포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C, E, 글루타치온, 비타민 B12. 이것은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로서 아연과 셀레늄, 베리류 주스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캐로틴, 식물성 화합물, 토마토 주스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산, 리코펜, 루테인, 커큐민, 아이소플라본, 이러한 물질들은 키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효소 중 가장 중요한 효소가 파프입니다. 파프는 DNA 가닥이 끊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낸 뒤 결합하여 절단 부위가 이어지도록 땜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땜질할 때는 혼자서 못하고 도와주는 지원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NAD+라는 물질입니다. 이 NAD+는 나이가 들수록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물질이고 노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AD+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며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NAD+의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려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분자로서 부족해지면 수백 가지 이상의 생명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대단한 물질이죠. NAD+가 관여하는 수백 가지 대사 반응 중 하나가 끊어진 DNA를 복구하는 수리공인 파프라는 효소의 지원병 역할입니다. 정상세포에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려면 수리공인 파프를 활성화하는 NAD+ 같은 성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라면 그 반대입니다. 암세포의 생존 기술 중 하나는 뛰어난 DNA 손상 복구 능력입니다. 항암제 투여로 DNA가 망가진 암세포는 수리공인 파프의 활성이 아주 높아져 있으므로 바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암세포에 과활성된 수리공인 파프를 억제하는 성분을 투여하면 암 치료제가 됩니다. NAD+는 DNA 손상 수리공인 파프 활성의 필수적인 보조 성분입니다. 세포 안의 NAD+ 수치가 낮아지면 파프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NAD+ 보충은 파프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보충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줄여서 NR입니다. 하루에 250에서 300mg.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NMN입니다. 하루에 250에서 500mg. DNA 손상을 복구하는 최근 치료법들의 긍정적인 결과 보고는 대부분 동물 실험 결과이며 이 중 일부가 초기 임상 실험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DNA 손상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손상 복구 활성화 효과가 임상 연구로 확인된 몇 가지 화합물이나 천연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8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요 NAD+ 보충제의 권장량, 복용법, 부작용 및 주의사항, NMN 보충제, 하루 권장량과 복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 기준 하루에 250mg에서 600mg 정도가 권장됩니다. 처음 복용하시는 분은 하루에 250mg을 권장하고 반응을 보면서 차차 증량합니다. 고용량 섭취를 원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게 좋으며 최대 1200mg까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500mg 이상 복용 시에는 하루 복용량을 나눠서 아침, 점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내약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량 복용 시에는 소화불편, 두통,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일에서 3일간 중단 후 다시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 신경세포 손상이나 암세포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주의점으로는 만성질환 환자, 당뇨나 심혈관계, 간질환, 이런 환자나 암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암제 또는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일 경우에도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은 안전성 연구가 부족하므로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기 복용 안전성도 아직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 복용 후에 1개월 휴식하는 식으로 주기적인 휴식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관절염에도 좋다고 해서 제가 아는 지인도 이걸 드시고 계시는데요. NMN은 인춘당 것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순수한 NMN만 들어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NAD 제품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을 누가 추천해 줬는데 제가 그 링크를 더보기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변화와 식이 제한, 운동, 단식 등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비약물 노화 치료법입니다. 이들의 이점과 효과가 계속 보고되고 강조되는데도 실제로 오래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린 NAD 플러스 보충법은 임상적 연구가 뒷받침된 실천하기 쉬운 노화 치료법입니다. 게다가 이 단순한 보충만으로 DNA 손상 복구, 텔로미어 유지, 노쇠세포 예방, 자가포식 증가,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부분의 노화 현상에 작용하여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나이와 관련된 많은 질병의 발병을 지연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해결해야 될 여러 흥미로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NAD 플러스 촉진 전략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암 진행 및 치료 중에 NAD 플러스 수치가 상승하면 염증을 촉진하고 방사선 및 화학요법에 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암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NAD 플러스 수치가 상승하면 오히려 노쇠세포의 염증 분비 활동이 늘어난다고도 했습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더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NAD 플러스 보충의 효과가 과장되어 수많은 사람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MN이나 NR 보충제의 장기적인 안정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부작용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충제의 유익한 효과가 특정 그룹에만 국한되는지 일반 인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3장, 텔로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세포가 DNA를 복제할 때마다 매번 약간의 텔로미어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텔로미어는 점차 짧아지고 결국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 캡 구조가 무너지면 더 이상 DNA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포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세포에게 활동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졌는데도 계속 DNA 복제가 일어나면
염색체 끝이 손상돼서 유전자의 정보가 불안해지고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게 되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해당 세포는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여 죽게 됩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텔로미어 길이 유지와 연장에 효과가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텔로미어를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스트레스죠.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10년 더 빨리 짧아집니다. 이를 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세포를 늙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산화적 손상을 증가시켜 텔로미어가 손상되고 짧아지게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 암,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만성질환 발병의 중요한 원인인 것도 텔로미어의 단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텔로미어 보호에 효과적임을 입증된 스트레스 관리법은 명상과 운동, 사회적 지지라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명상입니다. 요가나 마음 챙김 등의 다양한 명상들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포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꾸준히 명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길며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 속도도 느리고 텔로머라제의 활성도 높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 평균 길이가 40%나 짧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따뜻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텔로미어를 보호합니다. 요약하면 매일 10분의 명상, 주 3회 운동,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텔로미어를 보호하며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려줍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텔로미어는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짧아집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떤 기전으로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먼저 산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공격하고 그 길이를 줄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의 억제. 만성염증은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물질의 수치를 줄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의 염증 지표 수치는 비활동 그룹보다 평균 20% 낮았습니다. 텔로머라제 활성 촉진. 운동은 텔로머라제의 발현을 촉진하여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텔로머라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텔로머라제는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시켜주는 효소제입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텔로미어에 미치는 효과는 다릅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운동이 텔로미어에 가장 좋은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텔로미어 길이 유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2018년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20에서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수행한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는 같은 기간 비활동 그룹보다 9% 이상 더 길었습니다. 다음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텔로미어 길이의 직접적인 효과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약하거나 미비합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텔로머라제 활성화에 더욱 촉진되는 효과를 보여주며 텔로미어 길이 유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고 강렬한 운동 후 휴식을 반복함으로써 산화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와 항산화 반응을 유도하여 텔로머라제 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세포 수준에서 DNA 손상을 복구하고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기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특정 유전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저항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반면에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이고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 전신적인 산화 스트레스의 완화 및 염증 감소를 통해 텔로미어 보호에 이바지합니다. 결론적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보호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고강도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텔로미어 길이 연장 효과는 적지만 다른 항노화 효과도 있으므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수면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작용 기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수면 부족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촉진되므로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는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는 DNA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수면 장애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므로 텔로미어의 직접적인 손상이 축적됩니다. 수면장애 환자 그룹이 정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약 20% 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불면증은 더욱 텔로미어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다양한 양질의 수면은 텔로미어 보호 효과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게 합니다. 실험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린 그룹에서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확인되었죠. 또 약 5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 관찰하며 수면 습관과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한 결과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더 길고 노화 관련 질환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세포의 복구를 돕고 텔로미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텔로미어 길이 보호, 유지 효과가 증명된 음식과 식이법입니다. 먼저 비타민 D입니다. 텔로미어 길이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죠. 한 대규모 집단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다는 점이 발견되었죠. 이는 비타민 D의 작용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생성을 조절하고 항염증 경로를 활성화하며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DNA 손상 회복을 도와서 세포 내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텔로미어가 더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얻는 것 외에도 추가로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텔로미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잘 유지됩니다. 고등어와 연어,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텔로미어 소모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10%더 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브로콜리, 녹차 등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텔로미어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지중해식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과일과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이 풍부한 식단으로 텔로미어 길이 연장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꾸준히 시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평균적으로 6%더 길게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체내에서 여러 유익한 생리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공복 기간에는 체내 산화 반응이 줄어들어 세포 손상이 줄고 이는 텔로미어 소모를 늦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을 촉진합니다. 자가포식은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은 새로운 세포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텔로미어의 보호와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도 간헐적 단식을 1년간 실시한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텔로미어 길이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일반적인 식사를 한 대조군보다 평균적으로 7%더 긴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헐적 단식이 텔로미어 소모를 늦추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텔로미어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면역 증진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약용작물로 텔로미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인삼 추출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인삼을 복용한 사람들이 대조군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5%더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환기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녹차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슈와간다, 아말라키 라사야나, 병풀, 로디올라. 첨가제로서는 녹차 추출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약자로 EGCG라고 합니다. 다음 레스베라톨.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적포도주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 또한 텔로미어 길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시르투인 1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텔로머라제의 간접적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한 생쥐에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고 노화를 늦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텔로미어 길이 유지와 텔로머라제 활성화는 노화 지연, 암 치료, 신경퇴행성 질환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비용, 암 관련 위협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질병 치료 및 면역력 강화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면 연장 및 노화 억제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안정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10에서 20년 내에는 텔로미어 기반 치료가 의료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 5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요. 뒤에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요청이 많으면 뒤에 내용도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NAD에 대한 부분은 설명란에 자세히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